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검문도 동방해상에서 대형 트롤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 외국인 6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7명이 발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새벽 2시 40분쯤 어선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을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지 해상 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린 샤오준이 반칙 플레이로 금메달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빙상 관계자는 중국 대표팀 순룽이 린 샤오준을 뒤에서 밀어줬다며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간판 박지원은 결승선을 2바퀴 남기고 직선주로에서 린 샤오진과 순룽을 한 번에 제치고 선두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곡선주로에서 린 샤오진이 속도를 올렸고 뒤따르던 순룽이 린 샤오진의 엉덩이를 밀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동력을 얻은 린 샤오진은 박지원을 추월한 뒤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탄핵 심판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가 한꺼번에 지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제 2차례 남았습니다. 먼저 오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증인 4명이 신문을 받고 이틀 뒤에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경찰 수뇌부, 수방사일 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오후 6시 반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변론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종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의 경우 증인 채택이 보류돼 있어 추가 채택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인은 신문을 마친 만큼 기일을 한두 번 정도 더 진행한 뒤 선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이 끝나고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뒤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변론이 종결된다면 늦어도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셋째 주까지 변론이 이어지면 늦어도 3월 초에는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아직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편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오는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탄핵 심판정의 증인으로 서는데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2차례 통화했습니다. 저녁 8시 22분쯤 20초, 2시간 반 정도 뒤에 1분 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계엄 당일 통화한 사실, 전화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통화 내용의 취지까지는 두 사람 사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출장 중이라고 착각해 1차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통화에서 차장에게 체포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반박의 근거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의 해임 과정에 대해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폭로 의도를 의심하며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흔들던 윤 대통령은 다음 변론에선 탄핵 공작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격려 전화였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조태용 국정원장은 오는 13일 탄핵 심판정의 증인으로 섭니다. 다만 조태용 원장은 이미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얘기를 했는데 홍 전 차장은 계엄 전후로 다른 사람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기준 삼아온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해도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처음 나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야당은 최 대행을 상대로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임명안 표결에도 반대했고 청문회도 거부했다며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합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목 선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선고 이후 최 대행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야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합의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최 대행 입장으로선 사법 판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론을 두고 법적 검토를 하진 않을 거라며 불복 논란엔 선을 그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입장을 새로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신속 심리방침을 세워 이르면 다음 달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 친 사실이 없다거나 국토부 협박으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현실의 법정 두 번째인 항소심 재판부는 새 사건 배당도 중지한 채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재판부터 오는 26일을 결심 공판으로 잡았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가운데 3명만 채택했습니다.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권 공격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지만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요청이 수용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이 정지되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대표가 별도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던 터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남짓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년 2개월이 걸렸던 1심에 비해 2심은 넉 달로 대폭 단축되는 건데 집행유예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무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 몫으로 넘어간 지 거의 2달이 돼가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오히려 더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헌재 흔들기에 여념이 없고 야당은 새삼스레 명태균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여야의 속내는 뭘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화합과 쇄신을 강조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 같은 날 아침 회의에선 헌재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당 지도부는 잇따라 사전투표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도 언급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론 하루가 멀다 하고 맹폭을 퍼붓고 있는데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입니다.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최근 당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도 다시 대여 공세에 시동을 걸며 반전을 꾀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명목상으론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를 밝히겠다는 거지만 여권을 정조준하면서 흩어졌던 당력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비리가 드러나고 김건희가 감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불가피하게 여론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계산 속에 진보층도 보수층처럼 결집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명태균 의혹은 특히 조기 대선 시 등판이 예상되는 오세훈, 홍준표 두 여권 주자를 겨냥할 수도 있어 민주당으로선 일거양득의 노림수로도 보입니다. 여야 모두 상대의 동의 없인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음에도 물러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진 내 편만 우선인 행보가 계속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나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날씨는 한겨울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동장군의 기세가 점차 약화하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정월대보름인 수요일에는 비나 눈이 예고돼 있어 보름달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기 입춘을 시샘하듯 함께 찾아온 동장군의 심술에 계절의 시계가 한겨울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부터 확장해온 강한 한기의 중심이 한반도를 뒤덮으며 최근 우리나라는 일주일 이상 차가운 공기 안에 갇혔습니다. 중부 내륙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고 서울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충청과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등 내륙에도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와 폭설 속에 한강변과 인천 앞바다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강하게 발달한 한기의 중심이 장기간 정체하면서 때늦은 2월 한파가 길게 이어졌고 찬 공기가 서해로 남하해 만든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곳곳으로 폭설을 가져왔습니다. 봄을 향해 가는 2월을 한겨울 풍경으로 뒤바꾼 북쪽 한기는 일요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약화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월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있는 수요일엔 강수가 예상되는데 눈보다 비나 진눈깨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 이후 드러날 정월 대보름달은
비가 일찍 그치는 시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날입니다. 기압골의 어떤 이동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뒤따라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이동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12일 날 밤 정도의 날씨가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압골이 좀 빨리 빠지게 된다면 이 북쪽부터 날씨가 좋아지면서 보름달을 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후 이달 하순부터 3월까지는 예년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아 계절의 시계가 봄을 향해 젠걸음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초봄까지는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기온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타이완 유명 여배우가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독감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독감 유행이 지속하고 있는데 합병증을 막기 위해선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이자 대만 유명 배우인 쉬시시안이 최근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만은 독감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들어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명인의 사망이 독감과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경각심을 키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0일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본감시병원들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는 1월 초 99.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 유행 기준인 8.6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고 학생들 개학이 시작돼 안심하기 이릅니다. 독감 합병증은 폐렴이 가장 일반적인데 심장을 둘러싼 심낭의 염증, 뇌염 같은 신경계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심폐질환, 당뇨, 신장병 등이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집니다. 고열과 몸살, 기침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독감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 또 연세가 있으신 분, 또 임신부, 아주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독감에 안 걸리면 합병증 우려도 없는 만큼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가 몰고 온 여진 속에 미국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덮쳤던 지난주, 우리 증시는 급등락을 오갔습니다. 딥시크 불안은 잦아들었지만 예측 불허인 트럼프 변수는 여전해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 이후 우리 증시를 강타한 건 중국 AI 딥시크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충격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SK 하이닉스는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딥시크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관세 충격까지 덮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반도체주 낙폭이 컸습니다. We put tariffs on. They owe us a lot of money, and I'm sure they're going to pay. It will definitely happen with the European Union. I can tell you that. 상황은 하루 만에 급반전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이 극적으로 유예되면서 증시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그대로 부과됐지만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No, we'll speak to the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협상 기대감에 코스피는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인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딥시크된 리스크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좀 희석이 된 것 같고요. EU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은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관세 전쟁 포문을 연 트럼프 한마디에 출렁이는 우리 증시. 변동성이 큰 장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아이들 돌반지 가격이 6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돌반지 찾는 사람들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대신 투자 목적의 골드바나 금 투자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금 한돈 3.75g 가격이 56만 원을 넘자 세공비를 포함해 한돈짜리 돌반지 가격은 60만 원을 지나 61만 원대로 진입했습니다. 돌반지 가격이 오르자 업체들이 반돈짜리 1g짜리 상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구매하는 사람들은 확 줄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돈을 사가시고요. 친지들은 이제 반돈. 그다음에 좀 더 친근감이 있다 하는 손님들은 이제 1g짜리 골드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1년 전보다 40% 이상 올라 있습니다. 국내 금 현물 가격은 고환율 때문에 상승폭이 더 가팔라 1년 전과 비교하면 76%나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금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금 가격 기준으로 온수당 3,000달러, 3,000달러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욱이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더해져 안전자산인 금 수요는 더 커졌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아이들 돌반지를 내다 팔고 이런 골드바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가에 붙는 프리미엄이 오르며 소매업체들이 제때 금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물 대신 금 ETF에 대한 수요도 급증해 최근 한 상품은 7천억 원을 돌파한 지 4일 만에 8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금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영면에 듭니다. 고인의 영결식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가수 태진아 씨가 추도사를, 대한가수협회장인 가수 이자연 씨가 조사를 맡고 후배 가수 중 한 명이 애도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시에 발인이 엄수되며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에 모셔집니다. 네, 오늘 새벽 전남 여수 거문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에 탄 선원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발견됐는데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입니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동방해상에서 130톤급 대형 트롤어선이 전복된 건데요. 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함께 이동하던 선단선에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 외국인 6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인원은 7명입니다. 5명은 사고 선박에서 투하된 구명뗏목에 타고 있다가 해경에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해상에 표류하다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체온 증상을 보인 구조자 4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은 당시 바람과 파도가 너무 강했다며 악천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새벽 2시 40분쯤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을 발령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함정 19척과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3척 등을 동원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지 해상 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치지만 법제도 미비와 약한 처벌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허위 사실이고 사고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대. 벼르고 있대. 이거 끝났구나. 애들 이제 다 죽었구나. 여기 관련된 사람들. 유튜브에서 잇따라 채널이 정지되자 플랫폼을 옮겨 계속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겁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 2명 가운데 주범인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는데 경찰은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구조에 나섰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조작 영상이 등장해 소방청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나서는 등 참사 관련 가짜뉴스가 곳곳에서 판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각시탈 가면을 쓴 사람이 기름을 뿌렸다는 등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지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고의 침몰에 해경이 가담했다는 등의 글을 600여 차례나 인터넷에 올렸는데 해경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이태원 참사, 시청역 역주행 사고, 아리셀 화재 등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데도 추가로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리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돈을 노리고 SNS에 허위 영상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가짜 정보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월세 걱정만 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청년들을 위한 월 임대료 10,000원 정책, 일명 만원 주택에 전라북도 전주시도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생긴 청춘별채, 일명 만원 주택입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는 단돈 10,000원입니다. 긴 옷을 걸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옷장과 작지만 알찬 세탁실, 에어컨, 냉장고까지 갖췄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을 살 수가 있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던 시간들을 세이브를 해서 그 시간에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입주 대상은 19살에서 39살 사이의 청년,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우선입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주택 형태에 따라 한 달에 10,000원에서 최대 30,000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만원 주택에서 최대 10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입주한 후에 결혼하게 된다면 10년을 더 연장해 20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올해 82호의 세대를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전주시는 일단 기존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월 임대료 10,000원이라는 금액은 경제적 수치를 넘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이며 청년들의 새로운 미래를 품어낼 희망의 마중물입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청춘별채. 입주한 뒤 취직을 하거나 소득이 생겨도 최초 입주 조건만 따지기에 원한다면 계속 지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재계약 조건에는 맞기 때문에 최초 입주 조건만 따지고 있습니다. 전주 청춘별채는 내년까지 59호, 2028년까지 모두 21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난 가운데 귀부인이라는 꽃말을 가진 신비디움, 축하난으로도 많이 쓰이죠. 국산 품종이 외국 품종보다 더위에 강하고 수명도 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온실 안에 여러 색깔 꽃을 피운 신비디움이 가득합니다. 신비디움은 난과 식물 가운데 규모가 큰 작목으로 2023년 기준 국내 시장에서 생산량이 49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해외 품종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산 품종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4.2%였던 신비디움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13년 9.4%에서 2018년 24.8%, 2023년 19.6%로 늘었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출하가 빠르고 더위에 강한 점 등이 강점입니다. 내병성도 좀 강한 편이고 고온기에서 여름에 죽어나가는 비율이 없죠.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의 반열에 올랐고 호주에서도 뭐 지금도 달라고 야단을 해요.
신비디움의 대표적인 국산 품종 가운데 하나로 노란색 꽃이 피는 골드선은 최근 화훼 공판장에서 화분당 경매 최고가인 35,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농촌진흥청은 인공 조명을 활용하고 수경 재배 방식을 적용해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난에서 꽃만 따내서 수출하는 경우 특수 제작한 수분 공급 물통에 담가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 등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협력 농장에서 현장 실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고품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종과 기술을 검증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밭작물과 특용작물, 맹류 등 순도 높은 우량 종자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종자는 조, 수수, 기장 등 밭작물 12개 품종과 사료작물 등 맹류 9개 품종입니다.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의 민간 이전 건수가 총 6,481건으로 연평균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진청은 기술을 이전받은 농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장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방 발전을 위해 해마다 20개 시군에 공장은 물론 병원도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민생 챙기기 선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최악의 수해를 겪은 북한은 전국 청년들을 대거동원해 연말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진 주택들을 새로 짓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딴 준공식 소식을 보도하며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선전했고 현장을 둘러보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수재민들이 수복민이 되었다는 말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는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발전을 목표로 한 20승10 정책에 따라 시군마다 공장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해마다 20개 시군에 병원을 세우고 종합봉사소도 짓겠다고 공언하고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복합 레저시설을 의미하는 종합봉사소는 평양 해당화관이 대표적으로 영화관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공간, 노래방 등이 함께 갖춰진 시설을 지방마다 짓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온 나라가 문화 수준에서도 통일되게 하는 것이 지방발전 정책의理想적인 결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러시아 추가 파병이나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 등 대외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북한 정권의 대내 행보는 무엇보다 체제 결속부터 우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짓는 것보다 병원 등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실제 지방공장 10여 곳은 이미 완공됐지만 가동 여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 상태입니다. 계획개방에 의한 국제협력의 제도화가 없는 폐쇄적인 북한식 동원형 구제로 진행되는 것은 향후 효과성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통일부도 북한이 다방면의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족한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 관련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을 담은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의 대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민헨 안보회의 논의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이 전쟁 해결 외교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며 언급한 수단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이미 할 만큼 다 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제재는 무의미합니다. 유가를 크게 내려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엄포도 석유 생산국들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우크라 군사 지원 중단을 발표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의 푸틴을 설득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얼마 전 중러 정상이 화상회의를 통해 전략적 협력 강화를 합의하면서 물 건너갔습니다. 쉽게 말해 푸틴을 협상장으로 끌고 올 전략과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He has to essentially convince Putin that he can't achieve his maximum goal, which is to take all of Ukraine.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에게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 책임을 지우려는 계획입니다. I'd like to see a countdown from 100 days back and figure out where we're at, either ceasefire or permanent peace, and I think it's all in the art of the doable.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구상이 푸틴 대통령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여기다 최근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상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We're telling Ukraine they have very valuable rare earth. We want what we put up to go in terms of a guarantee. 트럼프는 푸틴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이익도 챙기면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대선 기간 하루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던 트럼프의 종전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법원이 정부 효율부의 재무부의 중앙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미 뉴욕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8일 뉴욕 등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재무부 시스템이 이전보다 해킹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현지 시간 7일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를 오는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만여 명 중 2,200여 명에게 유급휴가 실시, 해외 파견 직원 한 달 내 소환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거란 점이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 한국 세탁기가 실제로는 기대만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일기 때 관세 부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삼성전자 공장이 건립됐지만 근로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 인구가 늘지 않았고 고용 성장률도 주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진출한 공장은 인건비 상승과 부품 수입 관세 등의 영향으로 세탁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인질 엘리 샤라비가 부인과 딸들이 이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살해된 사실을 몰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간 8일 가자 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샤라비 등 이스라엘 남성 인질 3명을 석방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인질 석방 행사를 하던 중 샤라비에게 함께 납치됐던 동생 요시가 숨진 사실을 알렸지만 부인과 두 딸의 사망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원격 근로자들을 일컬어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일하는 이들에게 아프리카 케냐가 새로운 인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비자까지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는 케냐의 변화를 신동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사파리와 해변이 공존하는 독특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며 동아프리카의 중심지로 불리는 케냐. 최근 전 세계 디지털 유목민에게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ve been here already 3 years, and I actually came here for a 3-month project, and I loved it so much that I thought that okay, this is my place. 풍부한 관광 자원에 인터넷 인프라도 안정적인 편이라 디지털 유목민에게는 일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Internet speed is usually okay. Even if I rent an apartment, I usually always ask what's the internet speed like, what's the megabyte per second, and I've never heard that anybody says like under 10, and 10 is okay. You know, like you can do video calls, all that. For me, it's very important. Time to time I work from home, time to time I work from cafes like the one that we are at the moment. 특히 케냐 정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투자와 고용, 관광 증진을 위해 디지털 노마드 비자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외국인 신분이라도 1년 동안 케냐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근로계약서와 연간 최소 5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케냐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First and foremost is they spend in the local shops, cafes, restaurants. So that's one good thing. They're bringing in revenue. Secondly, is there's creation of employment with so many Airbnbs coming up. 케냐 정부와 지역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인터넷 인프라 확충과 공동 업무 공간 개발 등 디지털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o the whole IT sector as a whole is morphing to reflect on the growing influx of nomadic workers in Kenya. And secondly, the digital nomads, when they come to the country, they collaborate with the local tech force, and this leads to new tech innovations based off of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digital nomads and the local tech workforce. 디지털 유목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와 기술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케냐. 오는 2027년까지 연간 방문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YTN 월드 신동욱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4.9로 한 달 전보다 1.6%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제품과 곡물 가격이 올랐지만 설탕과 유지류, 육류 가격이 내리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로 지난해 12월 이후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1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호남 서해안은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부, 영남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1도, 대구는 영하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대전은 2도, 대구는 3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강추위도 누그러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